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용히 홀로 떠난 여행길에서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조금은 늦은 이해와 따뜻한 화해, 그런 이야기인데요. 노종환 작가님의 단편소설 숨을 데가 없어입니다. 자, 오늘도 하소담 낭독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숨을 데가 없어. 노정환 단편소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사막으로 가는 길은 시작부터 힘들었다. 숙소에서 8시에 출발한 버스는 9시가 넘을 때까지 시내를 벗어나지 못했다. 도로에 빽빽하게 들어찬 자동차들이 우왕좌왕 떠밀리며 경적을 울려대자 일행 중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아니 이게 뭐냐고. 몽골에 와서 교통체증이라니 말이 돼? 그러게요. 매운 좀 보세요. 숨 막힌다 진짜. 실망했다고 먼저 말해주길 기다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피로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거들었다. 몽골인 가이드 에나는 울란바토르의 도로 상황이 열악한 이유와 자동차가 왜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한 뒤에 곧 시내를 빠져나갈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했다. 참으란다고 참아줘야 말이지. 이러다 싸겠다. 가다가 아무데나 세워주면 좋겠네. 파크 골프 동호 회원들끼리 온 여자들의 목소리였다. 첫날부터 나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한 테이블에 4명씩 앉으라는 에나의 말에 따라 야마 부부와 나는 그들 5명의 끄트머리에 붙어 앉았다. 야마는 자리에 앉자마자 보드카를 돌렸고 나는 샤브샤브 육수처럼 진하게 끓는 그들의 수다를 양념 삼아 고기를 씹고 술을 마셨다. 고기는 오래 씹지 않아도 될 만큼 연했으나 자꾸 입새를 파고들었다. 어금니와 사랑니 사이에 단단히 끼어버린 고기 찌꺼기는 몹시 거슬렸다. 당장이라도 입을 길게 벌리고 손톱으로 파면 그만인데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혀만 바빴다. 혀뿌리가 아프도록 이세이 찌꺼기를 더듬고 있자니 어머니가 떠올랐다. 이 몸이 무너져 틀니가 빠져버린 어머니. 음식을 씹지 못해 우물거리던 어머니의 쪼그라든 입을 생각하자 어금니가 근질거렸다. 펄펄 끓는 샤브샤브 냄비에 생고기를 넣고 다시 술잔을 비웠다. 일행들은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테이블 위를 오가는 정보들, 골프와 해외여행에 관한 그들의 수다에는 접점이 없었다.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일방 통행을 하느라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줄도 모르고. 아침부터 커피 들이붓지 말라고 할 땐 어디를 두고 어쩌냐? 누군가는 급하고 누군가는 덜 급한 모양이었다. 농담과 진담 사이로 와르르 쏟아지는 여자들 웃음소리에 껄껄거리는 남자들 목소리가 섞였다. 야마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와 나란히 앉은 야마 부부. 야마는 오늘도 점퍼를 벗은 채 빨간색 반소매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보드카를 엎질러 앞섭이 젖었던 옷이다. 술 냄새가 풍길 것 같은 그의 티셔츠를 훑다가 눈이 마주쳤다. 이따가 또 한잔합시다. 라며 그가 웃었다. 패키지 여행을 온 우리 일행은 여자들이 많았다. 거의 중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연령대로 보였고
나보다 아래 위로 서너 살 많거나 적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래서인지 어딜 가든 화장실 유무와 상태가 중요한 관심사였다. 나 역시 그랬다. 자주 마렵다기보다 한번 신호가 오면 참기 힘들어서였다. 화장실 급해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속옷이 젖기 시작하는 어머니처럼 나는 어머니처럼 되지 않으려고 방광 관리를 꽤 철저히 하는 편이었다. 조금만 기다리라던 NI 안내와는 달리 도로에 엉킨 차들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짜증스럽게 울려대는 경적도 여전했다. 원하는 대로 조절되지 않는 관략근을 조이느라 마음을 졸이고 있을 여자들과 달리 나는 느긋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바깥을 내다봤다. 도시의 풍경은 내가 살던 곳과 비슷했으나 글자는 낯설었다. 다행이었다. 살던 곳을 떠나왔는데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음식을 먹는 일행들. 그들과 이틀 내내 붙어 있으니 숨을 곳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말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떠올리는 게 그들 탓도 아닌데 왠지 거북스러웠다. 그래서일까? 읽을 수 없는 간판과 표지판을 골똘히 쳐다보고 있으면 오롯이 혼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시내를 겨우 빠져나온 버스가 덜컹거리며 내달렸다. 다들 말이 없었다. 애나를 불러대던 여자들도 어느 순간 입을 닫아버렸다. 버스는 한참을 더 달려 간이 화장실이 있는 곳에 정차했다. 애나가 가리킨 화장실은 낮은 가림막에 지붕도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갔던 몇몇은 얼굴이 붉어진 채 돌아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신발 바닥을 풀밭에 문지르며 바짓단을 털어댔다. 그 모습을 보고 줄 서 있던 몇몇이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모자는 곳에 한 무리의 양떼와 오토바이를 탄 목부가 보였다. 시내를 벗어나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도 일행들은 처음 보는 것처럼 감탄을 하면서 양떼 쪽으로 몰려갔다. 짙푸른 하늘과 몽글몽글 떠오른 구름을 올려다보며 나는 화장실 줄의 끝에 가서 섰다. 어지러웠다. 오는 내내 딱따구리처럼 차창에 머리를 찧어서 그런지 뒤늦은 숙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엄지 손톱이 푸르스름했다. 다시 보니 손톱뿐만 아니라 엄지 첫마디 전체가 그랬다. 풀물이 든 것 같기도 하고 멍이 든 것 같기도 했다. 물티슈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발갛게 쓸린 살갗 밑으로 숨었다가 물기가 마르면 되돌아오는 연푸른 색깔과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나는 자꾸 손마디를 문질렀다. 몽골에 와서 누군가와 부딪힌 적도 없고 넘어진 적도 없는데 부딪힌 거라곤 술잔뿐이었는데 이건 뭘까 생각하면서 보드카 한 잔에 취하셨나? 취한 척 하시는 건가? 테이블 맞은편에 야마였다. 그가 앉은 테이블에는 식사 때마다 보드카 한두 병이 놓여 있었고 그는 사방으로 술을 권하느라 입도 손도 꽤나 분주했다. 나는 야마가 내민 술잔에다 내 술잔을 부딪히며 짐짓 쾌활하게 떠벌렸다. 달려봅시다. 까지 죽기밖에 더 할까? 좋았어. 먹고 죽자. 야마의 호기로운 맞장구를 건배삼아 우리는 원샷을 했다. 기다렸단 듯이 깻잎 장아찌를 얹은 양고기를 야마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지극정성이었다.
몽골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김과 통조림, 장아찌 종류를 꺼내 남편의 입맛을 돋우는 것도 모자라 안주까지 챙기다니. 하긴 그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초콜릿이나 비스킷을 건네주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렇더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그녀가 내게도 안주를 들이밀까봐 나는 눈을 내리깐 채 엄지만 문질렀다. 풀물이 든 것 같던 엄지 손톱과 손마디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푸르스름한 색깔이 옅어졌다. 그러면 그렇지. 내 몸에 생겨났다가 사라지거나 숨어버린 것들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굳이 살피지 않고서도 이만큼 살았는데 새삼스레 호들갑 떨 일이 뭐 있다고. 그럼에도 생각은 자꾸 과거의 어떤 순간들을 더듬었다. 내 손등이며 무릎이며 허벅지에 생겨났다가 사라진 멍들은 죄다 어디로 갔을까? 어딘가에 모여서 되돌아올 궁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궁리 끝에 여기까지 어머니를 피해 몽골로 와버린 내 손가락을 꼭 부여잡고 따라온 것일지도 몰랐다. 야마에게 술을 청했다. 단숨에 원샷. 집에 가자, 집에. 외마디로 터져나오던 어머니의 비명. 이 먼 곳까지 나를 따라와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뿌리치려면 더 빨리 취해야 했다. 그래서 또 원샷. 일행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러다 또 고주망태 되는 거 아냐? 혼자 다니면서 나이값도 못하고 뭐야 저게. 맞는 말이었다. 튀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음침하게. 뭐 자기 혼자 염소래서 여장분가 했더니 그냥 술꾼이잖아. 주정뱅이 염소. 그 또한 맞는 말이었다. 작정한 건 아니나 자초했으므로. 일행들이 우스개로 염손이 양인이 떠들게 된 건 어제 초원으로 이동하던 버스 안에서부터였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가축들 때문에 버스가 잠시 멈췄고 누군가가 물었다. 애나, 아까 보니까 양떼 안에 염소도 많던데 몽골에선 원래 저렇게 같이 키워요? 네, 목부들한테 물어봤더니 같이 키워야 좋대요. 양은 시력도 약하고 겁쟁이라서 잘 움직이지 않는데 염소가 엄청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풀도 잘 찾아내고 하니까 양들이 염소를 따라다닌대요. 애나의 대답을 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반문했다. 에이, 캐시미어 때문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캐시미어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염소를 더 많이 키워야 하니까. 어쨌든 양과 염소는 성질이 달라서 곧잘 비교가 되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재미삼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라고 손든 여자는 나뿐이었다. 내 스스로 염소와 비슷하다고 여겨서라기보다 양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 듯 했으므로 진짜 염소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남자였다. 그는 애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마 하면서 팔뚝을 치켜들었고 나는 그때부터 그를 야마라 부르기 시작했다. 야마는 한 손에 양갈비를 들고 한 손에는 술잔을 든 채 큰 소리로 떠들었다. 똑같이 술을 마셔도 나한테는 눈을 흘기던 사람들이 야마에겐 관대했다. 옆에서 알뜰하게 남편을 챙기는 그의 아내 때문인지도 몰랐다. 염소 같은 남편과 양 같은 아내. 남자들은 대놓고 부러워했으나 여자들은 적당한 웃음으로 포장을 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웃기 싫었다. 웃기 싫으니 거만한 순염소처럼 구는 야마의 문신 눈썹조차도 거슬렸다. 시퍼렇게 꿈틀거리는
야마의 눈썹에 겹쳐지는 내 어머니의 늙지 않는 눈썹 문신이 생각나서 납작한 이목구비에 눈썹이 반동갈이였던 어머니는 평생 길고 짙은 눈썹을 부러워했다. 부러울 게 뭐 있냐고 문신하면 되지요. 다 늙어서 어머니는 면 소재지 미정원 주인이 권하는 대로 했다. 완성된 눈썹은 문신이 아니라 변신에 가까웠다. 가느다란 눈과 얇은 눈두덩을 짓누르듯 올라앉은 두 마리 애벌레. 검푸른 애벌레는 모양과 크기마저 짝짝이라 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웠다. 노망이 들었나? 왜 저래? 해물 칼국수를 먹느라 잔뜩 수그린 어머니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나무가 속삭였다. 나는 말없이 나무의 옆구리를 찔렀다. 내 마음의 소리를 발설한 여동생을 단속했다기보다 내가 그토록 무례한 인간이란 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으므로. 아니 그쪽은 아까부터 술을 베어먹네? 먹고 죽자더니 빼는 거요? 야마가 징기직한의 이미지가 그려진 보드카 한 병을 더었다며 내 술잔을 쳐다봤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수군거리던 여자들의 눈길도 죄다 내게로 쏠렸다. 그 무례한 눈빛들을 향해 염소처럼 들이받고 싶은 마음, 싶어지는 마음이 커질수록 내 태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이미 마신 것만 해도 5잔, 여기에서 한 잔만 더 마셔도 술이 술을 부르는 상태가 될 것이고 추태를 부려서 구경거리가 될 것이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숙소를 찾아가기 힘들 터였다. 그럼에도 나는 야마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마주 앉은 여자에게 술잔을 들어 올렸다. 자, 우리 여자들끼리 한잔해요. 자기는 염소라지 않았어? 아니,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자 혼자 여행 간다는데 남편이 가라 그래요? 술잔을 입에 대는 신용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양이든 염소든 그게 뭐라고.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사람이 그녀인지 나인지 헛갈렸으나 그녀가 몹시 고가운 것만은 사실이었다. 남편요? 그런 거 없는데요. 대답과 동시에 나는 빈 술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시야가 조금씩 아물거리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일행들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눈짓은 더 잘 보였다.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일어섰다. 왜요? 왜들 쳐다봐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다들 외면했다. 맞장구를 치든 대거리를 하든 무슨 반응이 있어야 들이받을 용기가 생길 텐데 이도저도 아니었다. 애나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허르허기 먹을만 하냐고 묻던 애나가 나를 쳐다보았다. 맞다. 염소 언니, 폰 아직 안 써봤죠? 여기 식당도 와이파이 되니까 한번 켜보세요. 어쩐지 애나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처럼 몽롱했다. 술잔을 내려놓았다. 늦었다. 알코올은 이미 빠른 속도로 내 몸을 돌고 돈 뒤였다. 나를 내려다보는 애나의 얼굴이 뭉개지듯 흔들렸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어젯밤처럼 애나의 부축을 받으며 숙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도 하필이면 비밀까진 아니더라도 굳이 이 자리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닌데 조용히 음주도 자제하면서 순한 양처럼 따라다니라는 압박인 건가. 그럴지도 모르고 그래야 했다. 휘청휘청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뒤따르는 수군거림.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똥통에 핸드폰을 빠뜨렸던 걸. 초원의 그 간이 화장실 구조는 내게 익숙했다. 어머니가 살던 고향집의 변소와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여름만 되면 구더기가 기어나오고 번들번들한 똥파리가 날아다니던 재래식 변소. 그걸 메우겠다고 나섰던 남동생 태호가 백수를 모면하고 고시원을 전전하자 어머니는 동티가 난 거라며 한숨을 쉬어서 나무와 나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어쨌거나 초원의 그 화장실은 입구부터 질척거렸고 냄새가 지독했다. 꽉 찬 똥통을 외면하며 엉거주춤 볼일을 보다가 가림막 너머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민망했다. 급히 바지를 끌어올리는데 뒷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툭 떨어져 버렸다. 똥무더기에 올라앉은 핸드폰 상태는 엉망이었다. 충전 단자와 스피커가 있는 아래쪽은 이미 질척한 배설물에 파묻혀서 어찌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버리고 갈까? 그래도 상관없었다. 아니, 그러고 싶었다. 어차피 쓰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 누구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고 그 누구와도 연결되고 싶지 않으면서 핸드폰을 왜 가져왔는지 후회가 되었다. 버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호하게 어머니를 버린 것처럼 돌아서면 그만인데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애나가 찾아왔다. 그녀는 두루마리 휴지를 통째 건네며 말했다. 여기가 좀 그래요 언니. 어떡해. 이거 진짜 너무 더러워서. 말을 하다 말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오래전 남편과 헤어질 때 들은 말이었다. 더러워서 못 살겠어. 그가 내세운 이혼 사유였다. 뭐가 어떻게 더러운지 나는 묻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듣고도 같이 살아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서였다. 그는 매일 다림질이 잘 된 셔츠로 갈아입었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샤워는 꼭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어쩌다 들른 처가에선 모든 게 불편하고 더러울 수밖에. 재래식 변소의 발판을 기어오르는 구더기를 피하다가 미끄러져서 똥통에 빠질 뻔한 적도 있고 손톱이며 손가락이며 거무죽죽 풀물이 든 장모가 주물러서 만들어주는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으며 무겁고 눅진한 소미불에서 풍기는 지린내를 맡느니 아내와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대도 이상할 게 없었다. 어머니는 그럼 그를 어려워했고 그 역시 어머니에게 대면대면 굴었다. 내 산바라지를 하겠다며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온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비좁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미역국을 끓이고 곰탕을 데우느라 기저귀며 옷이며 빨래를 하고 널고 말려서 개키느라 틈틈이 내 끼니와 새참을 챙기고 사위 저녁 식사까지 챙기느라 갓난쟁이 목욕시키고 뒤처리까지 하느라 어머니는 종일 단칸 새방의 안팎을 돌아쳤다. 그럼에도 나는 어머니가 고맙기는커녕 마땅찮았다. 가물치 곰탕 때문이었다. 자연산 가물치를 들기름에 굴려 밤새 고아서 들고 온 것이라 맛으로 먹을 게 아니라 정성으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비린내를 삼키느라 짜증이 났다. 하지만 보약 먹어야지 노래를 부르던 어머니의 성화는 며칠 가지 못했다.
가물치 비린내에 점령당한 방을 못 견디겠다며 남편이 본가에 가 있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밤새 벽을 끌어안고 뒤척이다가 새벽 기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이후로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올 일이 있어도 성걸음에 돌아섰다. 어쩐지 서운했다. 하룻밤 자고 가자는 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아 끌고 기어이 당신들 집으로 돌아가던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서. 세월이 흘러 이제 어머니도 나도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듬해부터 눈에 띄게 기력이 떨어진 어머니는 가끔 치매인지 선망인지 모를 증세를 보이면서도 혼자 지내기를 고집했다. 태호가 자주 드나들었고 나무는 배달업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조달했으며 나는 그 외 필요한 것들을 도맡았다. 그럼에도 불안했다.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아서 이웃집을 통해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야 할 정도가 되자 우리는 어머니 집에 홈케어, 보안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날 내가 물었다. 너랑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어머니는 소스라치듯 두 손을 내저었다. 다시 물었다. 그럼 나무가 같이 살자 하면 갈 거냐고. 그 또한 다급하게 거부하며 어머니는 연신 노란 장판 가장자리를 매만졌다. 여기가 내 집인데 내 집 두고 어딜 가냐면서. 내심 바라던 대답이긴 했으나 막막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조차 거부하며 혼자 살겠다니 어쩌라는 건가 싶었다. CCTV만이 밤낮 어머니를 지켜보던 나날이 흘렀으나 그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게르 천장으로 희붕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을 꾹 감은 채 돌아 누웠으나 다시 잠이 들 것 같진 않았다. 밤새 뒤척였는데도 그랬다. 아침 식사는 7시부터라고 했던 애나의 말이 생각났다. 일어나야 했다. 식당에 가서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애나가 나를 찾아다닐 게 뻔했다. 혼자 여행 온 사람에 대한 배려인지 감사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밖으로 나오니 눈앞이 온통 환했다. 초록으로 어우러진 구름과 평원의 군데군데 흰색 게르가 모여 있고 그 주변을 맴돌며 풀을 뜯는 말들도 보였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우리 게르의 장점이 멋진 풍광이라던 애나의 말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었다. 더군다나 새벽이라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아서 더 좋았다. 나는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고요하면서도 생생한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우리 숙소의 뒤편이었다. 비탈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산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지점부터 철망이 가로막았다. 철망이 아니더라도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몸을 돌리는 순간 거친 숨소리와 함께 엄청난 덩치의 개 2마리가 달려들었다.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나타나 커다란 귀를 펄럭이며 헐떡이는 개의 숨소리가 어찌나 위협적으로 들리는지 나는 선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치밀 듯 거세게 뛰었다.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다. 2마리의 개에게 당장 몸이 찢길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눈을 감을 수도 뜰 수도 없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히고 주문 외듯 중얼거렸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보다 약자인 누군가를 향해 함부로 너무 자주 이빨을 드러냈으니 나보다 더 강자를 만나 물어뜯긴다 해도 어찌할 수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고 싶었다. 계속 주문을 외웠다. 나를 맴돌며 뛰어오르던 개들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다. 한 마리는 숙소 뒤쪽으로 달려갔고 한 마리는 여전히 나를 맴돌았다. 한참 만에 나는 겨우 한 발을 내디뎠다. 주문을 외며 비탈길을 절반쯤 내려왔을까. 나와 나란히 걷던 개가 아래쪽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들리는 비명, 이어서 들리는 고함. 여자는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멀리 보이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개 안 붙잡고 뭐해? 빨리 데리고 가라고. 남자는 내가 개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개 앞으로 여자를 밀며 다급하게 욕을 하는 남자와 남자의 방패가 되어 이리저리 떠밀리는 여자의 비명에 울음이 섞였다. 나도 무서웠다. 언제 또 나한테로 달려올지 모르는 개를 떠올리자 심장이 다시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달아나고 싶었다. 기회였다. 그럼에도 나는 되돌아서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두 사람을 향해 뛰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들은 우리 일행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노부부였다. 여든을 앞두고도 정정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건강과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 일행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으며 한껏 여유롭던 노부부는 갑자기 더 늙어버린 얼굴로 떨고 있었다. 어쩔 줄 몰라 휘청거리는 그들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던 개가 내 쪽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헐떡거리는 개의 숨결이 무서웠으나 나는 조심스레 노 부부를 진정시켰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사람 무는 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저러다 갈 겁니다. 셋이 바짝 붙어 가만히 서 있자 개도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잠시 우리 주변을 돌던 개는 이내 길 건너 목초지 쪽으로 가버렸다. 개가 사라지자 노부인이 얼빠진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노부인의 남편이 어르듯 말했다. 사람 참, 그까짓 기색이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어서 갑시다 여보. 청심환 챙겨온 거 있지? 사방을 둘러봐도 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눈부신 햇살만이 눈을 찔렀다. 게르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했다. 옷도 단출하고 소지품도 별로 없어서 딱히 챙길 것도 없었다. 크로스백에 물티슈와 생수를 넣고 나머지는 전부 캐리어에 넣었다. 핸드폰이 문제였다. 면봉으로 충전 단자며 스피커 작은 구멍까지 닦고 또 닦았는데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듯 했다. 어젯밤 애나는 식당 화장실까지 나를 따라왔다.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핸드폰 잘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꼭 소지해야 한다는 신신당부였다. 마침 애나가 게르문을 두드리며 나를 불렀다. 언니, 염소 언니, 아침 먹으러 가요. 문을 열어주며 대답했다. 안 묻고 싶은데요. 애나가 내 얼굴을 살피며 웃었다. 몸은 좀 괜찮아요? 나는 술 그렇게 마시면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빨리 가요. 뭐라도 조금 먹어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 따라다녀요. 생글생글 웃는 애나를 따라 나도 웃었다. 밥을 먹든 빵을 먹든 애나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 마음에 문득 포개지는 어머니. 내 새끼 밥 먹고 자야지.
우리 뭐 어서 밥 먹게 일어나자. 채에 여물지 못한 내 이마를 쓰다듬고 자꾸 부드러운 내 엉덩이를 토닥이던 어머니의 손길과 목소리.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손길을 떨치며 나는 서둘러 애나를 따라 나섰다. 보름 전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서 우리 삼남매는 병원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다. 태호가 말했다. 큰 누나 집에서 엄마 한 석 달 있었나? 잘 모시더니 갑자기 왜? 새까만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고 태호는 나를 쳐다보았다. 어지간해야지. 나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밥도 안 잡숫고 밤낮 집에 간다고만 하니까. 태호와 나란히 앉은 나무가 맞받았다. 그럴 줄 몰랐어? 정신 오락가락하는 노인네 수발이 무슨 꽃놀이라고. 못 데려와서 아주 한장을 하더니 어보다 난장 맞힌 꼴이잖아 이게. 태호가 나섰다. 작은 누나는 무슨 말이 그래? 그럼 작은 누나가 엄마 데리고 고향 가서 살면 되겠네. 자꾸 큰 누나 탓하지 말고. 넌 입이 10개라도 끼어들 자격 없을 텐데. 너 아니면 엄마 그렇게 빨리 무너지지 않았어. 엄마 보살핀다는 핑계로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백수 아들 때문에 엄마가 아주 저지경이 되신 거다. 알겠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서로를 탓하고 있었다. 나무 말 맞다나 내 잘못도 적지 않았다. 나무 한 그루를 이식할 때도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내 집에 옮겨놓고 적응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던 나날. 왜 주는 대로 먹지 않아? 굶고 죽고 싶냐? 나 골병 들어 죽는 꼴 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그놈의 밤낮 집에 간다는 소리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다 그냥. 잔뜩 불아린 내 눈빛에서 어머니는 무엇을 보았을까? 기운이 없어 헝겊 인형처럼 구겨지던 어머니에게 엄살 좀 그만 떨라고 빈정대던 인간. 당신이 낳고 기른 인간 앞에서 수백 번 버려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수발 힘들다고 엄살만 떤 인간. 그게 바로 나였다. 내가 그런 인간이란 게 무슨 면죄부나 되듯 나는 더 뻔뻔해졌다. 나 몽골 좀 다녀오려고. 태호가 화들짝 선글라스를 벗으며 되물었다. 몽골엔 갑자기 왜? 엄마가 큰누나 계속 찾을 텐데 어쩌려고 그래?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그냥 가고 싶었다고 얼버무리면 될까?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진심을 내비칠 수도 없었다. 어머니를 견디기 힘들어서 숨고 싶었노라고 무릎 사이에 두 손을 끼웠다. 내 손을 놓지 않던 어머니의 체온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메아리로 남아있는데 나는 매 순간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려고 안달했다. 괴로운 진심이었다. 포장이 불가능한 그 진심이 내 손가락에 숨기라도 한 듯 나는 손마디 하나하나를 뚝뚝 부러뜨렸다. 너희들은 뭐하고 왜 꼭 나여야 하지? 진심일수록 다잡아야 한다는 생각 따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나는 동생들을 많이 노려보았다.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싶었으므로 개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찢어발겨 내팽개치고 싶었으므로 하지만 나는 계산이 빤한 인간이었다.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 둘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라기보다 개싸움의 주동자라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서로 느끼고 있었다. 혐오인지 미움인지 뭉뚱그려 눌러둔 감정들이 거센 파도로 출렁이기 시작한다는 걸. 나는 파도에 따라 휩쓸리는 모래가 아니라 방파제의 테트라포드처럼 굳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크레마가 사라진 시커먼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미지근하고 썼다. 방금 지나온 시간들, 그 뜨겁고 쓰디쓴 시간의 여운처럼. 당신을 거기 두고 가지 말라며 이 자식 저 자식에게 매달리던 어머니의 뼈만 남은 손. 우리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떼어내며 자주 오겠다는 말로 작별 인사를 했다. 간호사와 간병인이 들썩이는 우리 어깨를 다독여줬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저러신다고. 2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하게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바라던 위로였다. 나는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눈물이 말라버렸고 나무는 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밥 먹었냐고 물었으며 태호는 보도블록에 가래침을 뱉어가며 담배를 피웠다. 그렇더라도 우리 모두 그러했더라도 허공을 걸어잡으며 울던 어머니, 시끄럽게 굴지 말라는 병실 사람들의 흘긴 눈에 갇혀 울음을 삼키고 있을 어머니가 지척에 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싫어서 나는 닥치는 대로 찌꺼리기 시작했다. 개 같은 인간들이 꼴의 사람 새끼라고 으르르 모여서 커피나 드시고 할 말 없잖아, 우리. 안 그래? 저 사람은 왜 거꾸로 돌지? 가이드가 시계 방향으로 돌라고 하지 않았어? 어워를 몇 바퀴나 돌고서도 나는 일행들이 말하는 저 사람이 나라는 걸 몰랐다. 내가 어워를 거꾸로 돌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건 일행들의 수군거림이 아니라 나 혼자 그들과 계속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내 앞을 줄줄이 지나치고서야 가이드의 말이 생각났다. 몽골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어워를 참배할 땐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한다고. 높이 쌓아 올린 돌무더기에 오색 천으로 휘감은 버드나무 장대가 꽂힌 어워는 고향에서 봤던 선앙당이나 당산나무와 비슷했다. 우리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 제사도 지내고. 놀라워하는 일행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줄곧 어머니를 생각했다. 당산제를 모시던 어머니의 경건하게 모은 두 손이 또렷이 떠올랐다. 환영처럼 떠오른 어머니의 두 손에 이끌리듯 나는 어워를 돌고 또 돌았다.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개의치 않았다. 어워의 깃든 신이 인간의 경배 방식을 따지며 옹졸하게 굴 것 같지는 않아서였다. 천천히 어워를 돌면서 돌무더기 하나하나를 어루만지고 바닥의 갈피까지 들춰보았다. 온갖 사람들의 애달픈 사연에 비멍이 든 것인지 많고 많은 소원의 무게에 짓눌려서인지 신성한 오색천은 본래의 색깔을 잃고 갈갈이 찢긴 채 너풀거렸다. 바람이 매서웠다. 희푸른 하닥 한 조각이 날아올랐다. 신선하게 허공을 맴도는 누군가의 소원을 눈으로 좇으며 나는 재작년 정월 대보름에 어머니를 떠올렸다.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지를 올리던 어머니. 어머니는 희고 얇은 종이를 불살라 허공으로 띄우며 하염없이 손을 비볐다. 우리 태호, 우리 나무, 우리 무호. 어머니는 더듬더듬 자식의 이름을 불렀으나 나이와 사는 곳은 자꾸 헛갈렸다.
평생 정갈하게 치러냈던 어머니만의 연례 행사인데도 그랬다. 소지는 불안하게 타오르다 내려앉았고 매캐한 연기에 뒤덮인 어머니의 얼굴은 근심과 조바심으로 굳어졌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손바닥 위에 내려앉은 그 으름을 털어내며 손주들 이름과 나이를 묻고 끝까지 소지를 올렸다. 나는 그 기도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자손들의 안녕을 비는 어머니의 발언은 당신이 지키고 싶은 당신 나름의 오래된 습관에 불과한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궁금했다. 어머니가 정말로 당신의 신에게 바랐던 소원은 무엇이었을지. 평생 살던 집에서 자는 듯 죽고 싶다던 입버릇이 어머니의 진짜 소원이었을까. 하지만 어머니의 소원은 어머니의 신에게 가닿지 못했고 나는 들을 수도 듣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소원에 떠밀려 몽골까지 오고 말았다. 소원의 반대쪽으로 끌려가 버린, 아니 내가 밀어버린 어머니를 떠올리며 이국의 신에게 올리는 기도.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뒷걸음으로 어워를 등졌다. 내 기도가 얼마나 사악하고 위선적인지는 신이 먼저 알고 있을 것 같았으므로. 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귓전에서 으르렁대는 바람도 아랑곳 없이 어워 주변은 시끌벅적했다. 묶여있는 독수리를 팔에 올리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어워를 둘러싼 주변 풍광들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다.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라며 애나는 가는 데마다 일행들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줬다. 나는 매번 거절했다. 핸드폰을 꺼내고 싶지 않아서. 오늘은 아예 갖고 오지도 않았다. 똥통에 빠뜨렸던 핸드폰은 비닐에 싸서 캐리어 깊숙이 넣어버렸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튿날부터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다. 주로 영상통화였다. 바짝 마른 맨몸에 환자복만 입은 어머니는 액정에 뜬 나를 보자마자 옷을 달라고 했다. 옷을 입어야 집에 가는데 옷이 없다고. 내 옷 다 어디 갔냐고. 허둥지둥 팔을 내젓는 어머니의 퀭한 눈과 비죽이는 입술을 보고 있으면 가슴 어딘가에 웅덩이가 패는 듯 했다. 엄마, 좀 이따가 데리러 갈게요. 빨리 온나, 야야. 간병인이 어머니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다시피 전화를 끊기 전까지 나는 같은 말만 반복하거나 침묵했다. 나무는 그런 내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노인네 정신없어서 그런 걸 적당히 둘러대고 끊어야지 웬 착한 척이냐고 그랬다. 우리는 제각각의 방식으로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나무의 통화 시간은 1분을 넘지 않았고 태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나만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의 글썽이는 얼굴과 목소리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버리고 숨을 수 있다면 숨고 싶은 시간들. 흐르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 가열되던 시간들이 압력밥솥의 추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날이면 소주를 병째에 들이켰다. 내 거짓말에 매달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비웃고 원망하며 내팽개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뭔가 이 먼 곳까지 와서 핸드폰이라는 수신기가 없어서 더욱 내 몸 자체가 예민한 안테나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바람 때문인지도 몰랐다.
지금 내 정수리를 후려치는 이 바람은 가마득한 과거를 건너온 고향의 바람과 다르지 않았다. 고향 강변의 모래바람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덜어는 쌓이고 덜어는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내 안을 이동하던 모래가 눈 속으로 몰려드는 것 같았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젖은 모래가 눈동자를 긁어대듯 쓰라렸다. 야야, 집에 갈란다. 내 옷 좀 갖다 두고. 뻐근하게 나를 내리누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간절한 목소리. 손등으로 눈꺼풀을 마구 비볐다.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소원이 어머니를 소원의 반대쪽으로 데려간 것처럼 내가 품은 마음 또한 나를 그 마음의 반대쪽으로 데려갈 것 같았다. 울적한 기분으로 어워 옆에 노점을 기웃거리는데 야마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엄마한테 선물하면 좋아하실까? 그녀는 베이지색 키시미어 머플러와 붉은색 쇼를 비교하면서 망설였다. 야마가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이런 데서 뭘 산다고 그래? 영 으스스해서 별로구만. 그렇지. 나중에 키시미어 공장 간다니까 거기 가서 사야겠다. 야마의 아내가 아쉬운 듯 물건을 내려놓았다. 그 옆에서 진부동 머플러를 골라 목에 둘러보던 노 부인이 우리에게 물었다. 이건 어떠우? 예뻐요. 엄청 젊어 보이세요. 야마의 아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왠지 애틋한 표정이 되어 노 부인의 머플러를 보기 좋게 다시 메어주었다. 노 부인이 연신 머플러를 다독이며 곁에 있던 자신의 남편을 쳐다봤다. 난 내 거 샀으니 당신도 하나 사요. 가이드가 여기 기운 좋다고 기 많이 받아가라고 하던데 뭐라도 하나 몸에 지녀야 표시가 나지. 사이좋게 머플러를 고르는 노 부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살아보지 못한 과거였고 내겐 오지 않을 미래였다. 씁쓸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 여기에서도 나는 숨을 데가 없었고 어머니는 당신의 집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랬다. 어머니의 마음과 내 마음은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서로에게 비비대느라 이미 닳고 말라버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비기를 멈추지 못할 것이었다.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었으므로 나는 야마의 아내가 살까 말까 망설이던 붉은색 쇼를 펼쳤다. 어머니의 작고 앙상한 몸을 감싸고도 남을 크기였다. 바람은 여전히 매서워서 내 손에 붙들린 커다란 숄이 붉게 펄럭였다. 나를 끌고 절벽으로 뛰어내리거나 허공으로 솟구치기라도 할 듯 사납게 몸부림치는 숄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따뜻해서 미안했다. 내 안에 숨어있던 웅덩이가 욱신욱신 깨어나기 시작했다.